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Говорит Москва. Передаем ва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сообщение. Граждане и гражданк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년 6월 22일 일요일 새벽,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독일이 3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소련을 기습합니다. 총력전,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성은 전장으로 투입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여성은 공장에서 군수 자원을 생산했는데요. 사상 최악의 전쟁, 독소 전쟁의 시작이었죠. 당초 소련의 220개 사단을 격파하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독일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압도적인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련은 기괴할 정도의 속도로 병력을 보충했고, 전장에 투입된 독일군 장성들은 12개 사단을 섬멸하면 그 자리에 새롭게 나타나는 12개 사단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최전방 도시들은 현세에 강림한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죠. 돈 강을 경계로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보로네시가 가장 좋은 예였습니다. 소련 최대 규모의 항공기 생산 공장이 존재했던 보로네시를 파괴하기 위한 독일군의 공세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련군의 처절한 사투가 반복되었는데요. 공군의 폭격을 시작으로 기갑부대의 돌파가 이어지는 전격전, 야프의 끊임없는 사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군하는 병사들과 손실된 만큼 수송되어 오는 풋내기 보충병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년간 지속된 전투가 마침내 끝을 맞이했을 때 보로네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죠. 다행스러웠던 것은 인간의 집념이 전쟁의 참혹함보다 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92%의 건물이 파괴되었던 보로네시는 소련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금 거대 공업단지로 복원되었는데요. 활력을 찾은 보로네시 항공기 생산협회는 초음속 여객기와 광동체 항공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네시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수십 년간 보로네시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들었던 전차의 소음 대신 자동차들이 도로를 메웠고 총선과 폭음도 점차 잊혀져 갔는데요. 폭격 지점을 찾기 위해 상공을 선회하는 적국의 전투기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던 1989년, 보로네시를 다시금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너무나도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죠. 9월 27일 오후 6시 30분,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공원에서 한창 축구에 몰두해 있던 3명의 아이들, 바지아 수린, 제니아 블리노프, 율리아 슐라코바였습니다. 하늘에서 분홍색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곧이어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빛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진홍색 구체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구체는 과거 보로네시 상공을 배회하던 폭격기처럼 원을 그리며 주변을 선회했죠. 구체 아래의 잔디가 거세게 흔들렸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괴상한 구체가 나타났다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하며 하늘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너희가 뭔가 착각했겠지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그때 저도 그걸 하늘에서 보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말한 붉은 구체를요. 예고도 없이 다시 나타난 구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바로 그때, 바닥 쪽이 문처럼 벌컥 열리며 세 개의 눈을 지닌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촉보기에도 덩치가 컸어요. 거의 거인이었죠. 우리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해치가 다쳤어요. 이윽고 구체는 착륙을 시도하려는 듯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행체가 길쭉한 멜론 같은 형태라는 것과 동시에 동체에 그려진 괴상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불명확했는데요. 측면에서 나온 튼튼한 구조물을 지지대 삼아 착륙에 성공한 구체의 아래쪽 문이 또다시 열렸고 사다리 모양의 계단이 내려왔죠. 계단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외계인들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금속성 슈트를 입은 외계인의 신장은 무려 3m에 육박했는데요. 가슴에는 원반 형태의 기묘한 장치가 달려있었고 청동색 부츠를 신고 있었죠. 허리 부분에는 동체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이는 외계인의 허리 정도였다. 본능적으로 그 로봇이 외계인들을 경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육중한 덩치를 지닌 외계인들의 옆에는 각진 형태의 로봇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요. 군중들과 외계 생물체 간의 거리는 이제 약 5m에 불과했죠. 걸음을 멈춘 외계인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자 땅 위에 빛나는 사각형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외계인이 다시 입을 열자 사각형이 사라졌는데요. 그와 거의 동시에 다른 외계인이 손을 움직였고 그에 맞춰 로봇이 시민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다가오는 로봇을 본 남자아이 한 명이 세댄 비명을 지르자 외계인은 천천히 비명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년과 외계인의 눈이 마주쳤고 소년은 더욱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외계인의 눈에서 빛이 발사되었고 그것을 뒤집어 쓴 소년은 그대로 마비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눈앞의 상황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군중을 무시한 채 외계인과 로봇, 그들이 타고 왔던 UFO가 일제히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벌어졌던 일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고 서서히 마비에서 회복되고 있는 소년을 진정시켰는데요. 그때 사라졌던 모습 그대로 또다시 비행체와 외계인, 로봇이 나타났죠. 아까와 다른 점은 외계인 중 하나가 손에 미래적인 무기처럼 보이는 길쭉한 물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외계인은 손에 들고 있는 장치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16세 소년을 향해 겨눴는데요. 그리고 소년은 사라져버렸죠. 곧바로 외계인과 로봇은 UFO 안으로 돌아갔고 문이 닫힌 비행체는 서서히 떠올라 하늘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행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소년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후 미상의 피해를 입은 소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정신적인 쇼크 상태일 뿐 신체적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럿 벌어진 해당 사건에 주민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네시에 외계인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은 소련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당시 소련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죠. 이 중 글라스노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개방이었습니다. 공산권 특유의 억압적인 통제와 철저한 은폐, 언론 검열 등을 타파하고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추구하는 해당 정책은 보로네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물밀듯 보로네시로 밀려들었고 심도 깊은 조사와 취재가 그 즉시 시행되었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된 해당 과정 속에서 여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는 약 2주 후 소련 정부의 중앙기관이자 최대의 통신사인 소련 전신국 일명 타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먼저 붉은 구체는 보로네시에서만 목격되었던 것이 아니었죠. 9월 21일에서 29일 사이 붉은 구체를 하늘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소련 내에서 수천 건 더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신고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로네시에서 구체가 목격된 것과 동일한 시간이었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여럿 포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구체가 착륙했다고 증언한 지점의 토양에서 발견된 깊은 구멍이 그중 하나였는데요. 무게에 짓눌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구멍 안쪽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해당 구멍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10톤 이상의 물체와 그것을 받치더라도 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사선 수치 계측 결과 공원의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것의 2배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조사 결과 구체와 외계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기묘한 문양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촬영되었다고 알려진 UFO에 그려진 것과 그 형태가 몹시 유사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로네시에 실제로 UFO와 외계인이 나타났음에 힘을 보태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첫째, 수많은 목격자들이 공통된 증언을 하였다. 둘째, 착륙 지점에서 지구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암석이 발견되었다. 셋째, 비슷한 시각 지역 경찰관 세르게이 마트베이프가 낮은 고도로 소음 없이 무척 빠르게 날아간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근거를 포함한 대대적 보도에 힘입어 보로네시의 UFO 사건은 소련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로 부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평소라면 은폐되었을 외계인 목격담이 그 즉시 보도되었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개방 정책은 이미 소련 내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을 몰고 온 상태였으며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둘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 중에 있었는데요.
당장의 생존이 우선인 상황에서 UFO나 외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행될 리 만무했고,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며 보로네시의 UFO는 역사 속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죠. 이후 인터넷에서 다시금 화두로 떠오른 보로네시의 UFO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된 점은 해당 시기에 소련 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외계인과 UFO가 목격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초자연적인 대상에 의지하면서 발생한 집단 히스테리라는 것이었죠. 또한 소련의 과학자들이 착륙 지점에서 발견했던 신비한 암석은 추후 심층 조사를 통해 흔한 적철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련 정부가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외계인 등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대의 UFO뿐만이 아닌 예티 등의 크립티드가 소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바 있다는 것은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보로네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한 허구로 확정 지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목격했던 외계인과 UFO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착륙 지점에서 발견된 깊은 구멍은 해명되지 않은 괴현상이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날 보로네시 주민들이 동시에 목격한 거대한 새눈박이 외계인, 그것은 인류의 상식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존재였을지도, 어쩌면 희미하게 잊혀져 가던 비일상의 공포를 다시금 각인시켜준 지나간 전쟁의 망령이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